들어갈게요. 125페이지로 갈게요. 125페이지로 가시면은 125로 가시면 125에 부동산 저당 대출 상환 방식이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거의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지문이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 부동산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부동산 금융이 자금의 융통이 아까 주택 금융이었잖아요. 그죠? 그 주택의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죠? 저당 잡아서. 그래서 상환 방식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세 가지를 보는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는 자체를 넣는 게 더 좋아요. 그냥입니까? 주택을 저당 잡았습니까? 그럼 상환을 해야겠죠. 그죠?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대출 상환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출을 초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면서 쭉 상환을 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만기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겠죠. 그죠?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 가시면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배정된 게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것은 자, 뭘 만기에 내겠다는 거죠? 원금을. 그러니까 이자만 내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을 상환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이자만 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있어요. 거치 기간이 있어요. 거치 기간. 그러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년을 만기로 봤을 때 3년을 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3년을 거치하면은 몇 년이 남았죠? 17년 상환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상환 방식이 원금 만기일시 상환은 우리가 얘는 원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되고 뭐만 내죠? 이자만 상환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원금 원리금 이 체증식은 거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거치 기간이 있다는 건 거치 기간 동안에 뭐만 내라는 얘기예요. 이자만. 그럼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이 끝나는 17년에는 이자만 내라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원과 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게 방식이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내면서 상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떻게 돼요? 조건은 같지만 방식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출 우리 융자액을 좀 작게 잡아볼게요. 너무 많으면 금액이 크면 힘드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냥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10년 만기다. 10년 만기고 보통은 이제 고정이자를 고정금리를 전제로 이제 가요. 그럼 이자가 고정돼 있죠, 그죠? 그럼 연 10% 고정됐다. 근데 상환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얘네 가장 유력한 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내요. 왜냐면 글씨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거죠? 원금이 균등해요. 그죠? 그럼 여기가 힌트가 요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뭐가 균등하다고. 항상 우리는 모르겠네요, 이걸. 그러면 뭐가 균등하다?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그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본인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글씨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원금 균등하다는 건 물어보지 않고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 이자율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자율은 자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럽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환이 안 되겠습니까? 기간마다 상환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자가 된다?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자가 낮다, 이자가 높다. 높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죠. 그럼 원리금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제일 많습니까? 많고 점점 준다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셨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이거는 글씨의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걸 명시했죠.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이 균등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냥입니까? 지금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상환이 되니까 이자가 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많습니까? 많고 점점 이자가 줄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밑에는 그냥입니까? 여기 밑에가 원금입니까? 원금은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나겠죠. 이해 가셨어요? 이걸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원들이 원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하다는 게 글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 굳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그냥입니까? 이론이 돼야 됩니까? 이자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된다? 줄고 원리금도 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균등이야? 무슨 뜻이야?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생각해 본다면 얘도 그냥요 상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자가 준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돼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라는 걸 이용해요. 무슨 상수? 저당상수. 그래서 우리가 융자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실 텐데. 자, 지금 빌린 돈이 1000만원이죠. 1000만원에다가 기간을 나누면 원금이 나와요. 10년이니까. 그 매년 100만원씩 상환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연이면 100만원이지만 월이면 몇 개월로 나눠줘야 돼요. 12개월로 나눠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상환을 해서 우리가 첫 해는 100만원, 만원을 뺄게요. 첫 해가 원금이 100만원이라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그냥 아직 상환 안 했어요. 남아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1000만원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자도 1000만원의 10%는 이자도 1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해에 낼 원리금이 그냥입니까? 200만원이 됩니까? 초기에 제일 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원금은 100만원이 되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이거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천히요.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상환됐죠? 그럼 얼마나 남았죠? 900이 10%는요? 90만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90만원까지 나왔던 게 우리 기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자꾸 그냥이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그레이드 돼요.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한 번 더. 3회 때 갈 수 있죠. 그럼 3회 때도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이 상환이 됐어요. 그럼 1000만원에서 200 빼면 800이죠. 10%는 80만원이 된다는 거니까 180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100만원씩이니까 10만원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천천히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일단 10회 때는 더 쉬워요. 10회 때. 왜 10회 때는 그냥입니까? 100만원이 남습니까? 남죠. 100만원이 10% 10만원이죠. 그래서 10회 때는 오히려 110만원이라는 자체가 좀 쉽게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근데 뭐가 났냐면 짜식들 말이야. 9회차를 갑자기 내요. 몇 회차? 자, 이게 가능한 게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9회차를 내면 8회차까지 끊으세요. 몇 회차까지? 그럼 지금 100만원이씩이죠. 몇 번? 8번 이상 안 됐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계산 안 해요. 상태를 보는데 계산 하겠어요? 나오니까 하지. 몇 회를 물어보면? 9회 거 물어보면 몇 회까지? 8회까지 끊죠. 그럼 얼마씩 상환되죠, 지금? 8번이면 800이 상환된 거예요. 화이팅. 그러면 자, 1000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800 빼는 거죠. 800 빼는 거야. 자, 지금 괜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00이죠? 얼마 남죠? 200만원을 남아요. 그런가요? 그럼 200이 10%는 얼마죠? 20만원이 되니까 우리가 120만원이 된다는 게 9회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갈게요. 지금 몇 회차를 물어봤다? 그럼 몇 회차까지 끊어요? 8회차 끊는 거죠. 왜? 8회차까지 원금을 알아야 되니까. 상환된 거. 그러면 얼마가 상환됐죠? 그럼 1000에서 800 빼면
220%는 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년 상환이다, 그럼 13회 때까지는 얼마까지 끊으셔야 돼요? 12회까지 끊으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요새 트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괜히 하는 것 같아, 작게. 9회. 몇 회까지? 8회까지 가는 거죠. 딱 끊는 거죠, 8회까지. 100만 원씩 8번이잖아요. 8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빨리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점점 전체 금액이 주니까 체감식이라 그래요. 무슨 식이라고 한다? 체감식인데 제가 이 수강 후기에 작년에 찍었던 게 원리금이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수강 후기에 막 올려놨어요. 수강 후기에.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욱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원리금 균등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힘든 게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요번 방학 때 야매를 만들었어요. 야매를 원하세요? 이거 터뜨릴까? 빨리 터뜨리면 안 되는데 갈게요. 자, 일단 가볼게요. 얘 무슨 균등이죠? 우리가 요게 1000만 원에서 약 숫자가 0.1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130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나왔습니까? 그럼 얘도 130 똑같죠? 이 금액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이라는 것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해는 아직 상환이 됐나요? 상환이 아직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럼 똑같이 이자가 아까 100만 원이었죠. 똑같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죠? 100만 원을. 요까지 가시겠어요? 그럼 초기에는 그냥입니까? 이자는 같습니까? 이자는 같고 월부분에 대한 원리금이 얘가 더 높겠죠. 그럼 우리가 원금은 얼마가 남죠? 3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렇죠? 요까지 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죠? 왜 힘드냐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지 않습니까? 않기 때문에 9회차까지 나오기 좀 힘든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야매를 하기 전에 갈게요. 지금 얼마가 상환됐죠? 30만 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원래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봐요. 970이죠. 970만 원의 10%는 9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130에서 97만 원을 빼면요. 33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또 모의고사 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3, 4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 겨울방학 때 야매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요걸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10%의 이자였잖아요. 0.1이잖아요. 이게 원금이 앞에 1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 그럼 몇 점 몇을 곱하죠? 1.1을 곱해요. 맞나요? 그럼 요거는 또 여기다가 몇 점 몇을 곱하면 됩니까? 1.1을 곱하면 되거든요.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얘가 나옵니까? 나오면 얘는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126페이지에 이 저자가 126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지금 원리금이 1174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 해 이자가 1000만원 빼면 170, 자, 어떻습니까? 174만 6천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잔금이 어떻게 됩니까? 9825만 4천원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벌써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그럼 10%잖아요. 그럼 174만 6천원에다가 1.1을 곱하면 다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안다면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를 4월 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터뜨렸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냥 해. 일단 야매는 야매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3번에서 바로 얼마 나왔죠? 33번이 나왔어요.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이거 안 뺐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그대로입니까? 그럼 얘는 받으러 나온다는 얘기죠. 화이팅!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33번에다가 1.1을 또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게 이게 4월달, 5월달 가야지. 왜냐면 좀 알면 그때는 와! 그러는데 지금 이거 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야. 클라스 진짜.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3회차도 그냥입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점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 나오면 얘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렇죠? 아까는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 균등이었습니까? 그럼 8회차, 9회차에서 8회차까지 끊는다는 것은 그냥이었어요. 800이 그대로 나와요. 나오죠. 얘기 좀 해봐요. 진짜. 근데 얘가 만약에 5회차면 4회차까지 끊어야 되잖아요. 원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때 그냥입니까? 여기 1.1씩 곱합니까? 그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는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냥입니까? 지금 이자는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원금은 늘어난다. 얘기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산 그렇게 되구나. 이렇게 알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갈게요. 자, 짜증내지 마시고 무슨 균등이죠?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글씨 나와 있잖아요. 그걸 물어봅니까?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봅니까? 이자 원리금을 물어본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얘는 무슨 균등이죠? 뭐가 균등하죠?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된다?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 가져가죠. 그럼 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높죠? 이자가 높다는 거죠. 얘는 이자가 더 높다는 거죠. 쟤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은 따라봐요. 바꿔서 물어본다. 그럼 얘는 원금이죠. 원금 물어보겠어요? 원리금 물어보겠어요? 원리금 물어봐요. 원금과 이자를 더하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걸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얘 무슨 균등이죠? 뭐 물어보겠죠? 원금 물어봐요. 바꿔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에서 뭘 빼야 되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야 되죠. 두 번째 했을 때 10%는 어떻게 된다? 1.1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요 구분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이 두 가지 비교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식 있다? 최정식은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아요? 처음엔 적어요. 그러니까 적게 내라는 거죠. 적게 내서 처음서부터 부담이 크니까 야 니네들 원금은 50만원만 내고 자 봐봐 일단 얘네들은 다 그냥입니까? 원금 이자를 다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 까먹은 거 벌써? 알았어요. 그럼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가지상하네요. 얘는 원금만 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그럼 이자도 많이 내겠어요? 적게 내겠어요? 적게 내죠. 처음에 다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야 너 10만원만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많습니까? 제일 적습니까? 적죠. 그래요? 6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적고 점점 많아지니까 체감식이 아니라 체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갚을 게 더 많으니까 채무의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두 가지 상환 방식은요. 그냥입니까? 계속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상환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금액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상환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많이 상환이 안 돼버렸거든요. 그럼 갚을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50만원 안 갚으니까 두 번째 갚은 거는 1000만원이다, 1050만원이다. 1050만원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걸 따라서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라 그래요. 그럼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또 채무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얘는 원리금이 지금 그냥입니까? 60입니까? 자 얘는 그냥이에요. 200만원이에요. 얘는 130만원이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원리금과 잔금이 나왔었어요. 자 가볼게요.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자 요게 원리금이라 나왔거든요. 원리금. 자 그러면은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뭐부터 가라?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부터 130이고 나중에도 13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세요. 최정식은 그냥요 점점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 최정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최정식을 긋고 최정식은 처음에는 60이고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원금밖에 없잖아요. 원금 균등은 처음 상한이 초기에 부담이 크죠. 그럼 우리가 200이 크다는 얘기죠. 체감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차입자 입장과 대출자 입장은 좀 달라요. 차입자 입장은 그다음이니까 부담이 높습니까? 높아요. 그런가요?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밖에 안 갚아버리면 나중에 체불행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대출자는 얘가 빨리 회수하니까 회수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반대가 됩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죠? 약간 좀 어려웠던 게 잔금이었어요. 잔금. 잔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초기서부터 후기라고 한다면 자 갑니다.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잔액도 균등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다고 가져가세요. 그냥 우리가 그래프가 힘드니까 일정하게 떨어지고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을 처음엔 조금 갚습니까? 잔액이 조금밖에 안 줄죠. 그다가 이제 조금 줄다가 이렇게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요게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최정식은 더 이렇게 심하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중도상환시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초기는 누가 제일 부담이 크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럼 최정식이 그냥입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집니까? 많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잔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원리금이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일 잔액이 적은 게 누구죠? 원금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최정식은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점점 감소할 거로 예상하는 증가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좋긴 하지만 나중에 그냥요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럼 전체 총 납부액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은퇴 예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합니까? 얘는 오히려 감소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많이 갚은 게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갚으면 그냥요 잔액이 적게 남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갑니다. 첫 번째 가시면 125페이지로 갈게요. 자, 거기 가시면은 지금 제 4절 있어요? 자, 제목 찾으셨어요? 그 밑에 보시면 저당 대출 상환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불러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이라는 게 있죠. 저 믿고 계단식 지워주세요. 계단식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원금 만기 시상환이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무슨 균등이죠? 그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연습 게임을 할게요. 원리금은 뭐가 균등하죠? 다 알죠, 그죠? 뭐가 줄고 이자가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아예 그냥 1번하고 2번을 가세요. 밑에 가시면 그 중간에 있는 건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2번. 얘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은 당연히 매월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하죠. 2번에 보시면은 아까 매년 원리금은 대출원금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죠. 그럼 거기다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맨 마지막에 원금을 구하라고 합니까? 원금을 구하라고 하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4번을 갑니다. 4번을 가시면은 매기에 그냥입니까? 당연히 원리금은 일정합니까? 원리금에서 원가 이자의 구성 비율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상환 초기에는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랬어요? 제가 크다 그랬어요? 매기 원금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하죠?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은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상환 종료표가 있는데 자 그럼 아까 보세요. 그냥입니까? 점점 이자는 줍니까? 원금은요? 늘어나죠. 그럼 상환 종료표를 봤을 때 밑에 그래프 그냥 보시면은 원리금 있을 때 그냥입니까? 이자는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지금 보고 있어요? 우하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가고 원금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지급 곡선은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져요. 그럼 상한 초기에 원금 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의 기울기 갔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5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원금 균등은 만약에 1000만원에 10년이니까 1년에 100만원씩 상환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반이 5년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얼마가 상환되겠어요? 500만원이 상환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자,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을 처음에 조금밖에 안 냈습니까? 그러면 상환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럼 얘는 반이 상환되는 기간이 3분의 2 기간 걸린다는 거죠. 몇 분의 2 몇 기간? 3분의 2 기간. 다시 할게요. 얘는 1000만원에서 10년이니까 딱 5년째는 500만원이 상환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처음엔 조금밖에 안 갚습니까? 그럼 기간이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원이 상환되는 기간이 3분의 2 기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5번 보고 계셔요? 그럼 원금 상환과 이자가 비대칭으로서 상환 기간이 2분이 지나도 대출 원금의 1000에서 500이 상환된다, 상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이 지나야? 3분의 2가 지나야 원금이 반이 상환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체크하세요. 6번에 가시면은 자, 원리금은 매기 상한 금액 원리금이 일정하므로 차입자 소득이 일정할 경우 주택금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방식에 비해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적겠죠. 자, 원리금은 그 대신 원금보다는 대출 기간의 원금 획수 속도가 빠릅니까? 좀 느립니까? 느리죠. 원금이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디귿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출 기간을 고려한 차입자 이자 상환 부담은 원리금에 대한 방식이 원금보다 비해서 더 많겠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이 적합하지만 잔금이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아 대출 만기까지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금 균등 갑니다. 자, 연습 게임 하고 할게요. 원금 균등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물어보는 게 뭐죠? 이자가 줄고 원리금도 줄어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1번을 보시면은 원금은 매년 원금이 균등하죠? 그러면 매년 원금, 이자, 원리금, 잔고를 구하는 가정에 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매년 균등한 원금은 대출원금에다 기간을 나눴고 이자를 구했으면 자, 얘는 원금 구하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원리금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더해겠죠, 그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3번에 가셔서 키만 잡으세요. 자, 매년 상환해야 될 원금이 균등하며 매기 원금이 일정씩 상환되므로 상환 후기로 갈수록 잔금도 감소하죠. 잔금이 감소할 때 따라서 이자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 원금 상환은 일정한 이자 지금은 감소하므로 제가 아까 체증식이라고 그랬어요.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얘는 아까 전체 1000만원에 5년이 상환되면은 500만원이 상환되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밑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자, 4번의 별표. 항상 원금과 원리금 비교합니다. 그럼 기억.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부담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그죠? 200이니까. 그죠? 그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보다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는 어떻게 돼요? 빠르죠? 그럼 대출 기간은 원금 회수 위험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다시 한번. 원금 균등은 그럽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큽니까? 크죠? 그러면 대출자는 빨리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은 니은에 차입자 입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원리금보다는 초기의 상환 부담이 크죠? 200이 130보다. 원금 상환액이 많아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빠르므로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은 더 어떻게 돼요? 적겠죠. 전체로 본다면요. 차입자가 전체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보다는 원금이 더 적합하죠. 그렇죠? 갑니다. 자, 오른쪽 체증식 있나요? 체증식은 상환 방식은 1번 원리금이나 원금에 보다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이 극히 높아요? 낮아요? 그럼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겠죠. 그럼 이번에 미래소득 증가 예상되는 주로 늙은 젊은
젊은이 들어가야 돼요. 찾았습니까? 자, 얘도 나왔었는데 저소득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차입자예요. 누구라고요? 자, 봐봐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나중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긴 게 나요? 좀 짧은 게 나요? 짧은 게 낫다는 거죠. 지금 똥을 쳤어요? 그럼 최정식은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늙은 젊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짧은 차입자는 알겠죠. 그럼 늙은 젊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럼 따라해봐요.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면 내내 또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고요. 그 다음 3번 초기 상환액이 매월 지급 이자를 충당하기 부족하므로 대출 기간 입장에서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갚을 금액이 원래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냥입니까? 잔액이 더 많아집니까?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얘기죠. 그죠? 초기서부터 우리가 대출의 원금 회수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초기 상환 부담이 낮지만 그만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이나 원리금보단 초기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가 늦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원금 만기 시상환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만기까지 이자만 냅니까? 그죠? 대답해봐요. 그 원금을 언제 상환하겠다는 거야? 만기 상환했다는 거죠. 얘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꼽사리 껴갖고. 응? 근데 얘네들은 그냥요 둘 다 내요. 근데 그냥이다 거치기간이 있다. 거치기간 동안은 뭐만? 이자만 내요. 맞나요? 근데 요즘은 거치기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초기서부터 원리금을 다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금만 내요? 이자도 내요. 같이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셔서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다는 게 글씨에 나와 있습니까? 굳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론을 알아서 이자라는 건 상환된 금액이 조금씩 해요. 남아있는 금액.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줄어들고 원리금도 준다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어?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해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굳이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죠? 줄죠. 원금은요. 늘어난다는 걸 캐치하셔야 되죠. 그럼 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높다? 이자가 높죠. 얘보다 더 높다는 거야, 이자가요. 이자는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00만 원에 100에 얘가 어떻게 균등했죠, 그죠? 하지만 얘는 100하고 30 중에서 얘가 더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갔어요? 그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높지만 그냥입니까? 이자는 같습니까? 이자는 초기에 같아 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원금 균등은 9회차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냥요 원금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9회차, 13회차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9, 13 홀수로 냅니다. 왜? 그냥입니까? 짝수가 나와야지 계산이 빠릅니까? 빠르거든요. 연구 많이 했어요. 별로 놀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어디까지 끊죠? 8회까지 끊는 거죠. 그럼 100만 원씩 몇 번? 얼마? 그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봐요. 그래서 8회, 9회차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20년 상환인데 13회 냈다? 몇 회까지? 12회까지 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리금이 나온다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자, 얘는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나중에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얘는요. 잘한다. 다 합격하겠다. 그럼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이자 하니까 30만 원인데 다음서부터가 미치겠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까서 970에 97만 원이 130만 원에서 97만 원이면 금방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얼마? 34만 나오는데 이걸 1.1로 해버리니 이걸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자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도 그냥입니까? 1.1씩 곱해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똑같아요. 20%면 0.2잖아요. 그럼 1.2씩 곱하면 되거든요. 그 원리는 물어보지 마세요. 야매가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야매는 야매다. 그렇지. 그거 갖고 뭐 그럼 어떻게 뭐 연구하러 왔어 여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구했으면 그냥 내가 했으면 그냥 쏙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자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도 그냥입니까? 1.1씩 곱해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고려합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최증식은 늙은 젊은이라고 나와요. 늙은 그럼 찍어요. 큰일 나요. 그럼 소득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젊은 사람은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할 것을 예상되는 이거 나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이게 길면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보유 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돼. 그럼 늙어야 돼, 젊어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따라서 젊고 짧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차입자. 그래서 초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부의 상환이 발생되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제일 부담이 커요? 처음에 차입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원리금분. 그 다음에 근데 차입자와 대출자는 틀리다는 거죠. 대출자는 이게 늦게 되면 채무의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그냥 뭡니까? 원금 빨리 회수해야 됩니까? 그럼 대출자는 원금 균등이 더 회수가 빠르죠. 그럼 얘가 회수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럼 다시 갈게요. 차입자 누가 제일 부담이 크죠? 원금 균등.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최증식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젊은 쪽이 유리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이자가 많아져요. 그럼 전체 금액이 작아지겠습니까? 누적된 게 많겠습니까? 많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 중간에?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로 얘네들 다 집어넣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금 만기 시상하는 그냥입니까? 원금은 만기에 갚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 동안 이자만 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그냥요 거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거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거치 기간이 있다면 거치 기간 동안 뭐만 내고,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남아있는 경우에 원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를 나오고 얘와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제2장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건데 참 거창해요. 제2장서부터 딱 나온 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0페이지에 증권과 개발금융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권론이라는 자체는 증권론은 우리가 주식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현금화 안 돼요. 그런가요? 유동성이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집을 오늘 집에 가갖고 내놓아 보세요. 한 2시쯤에 가갖고 중개업소 가갖고 내 집 좀 팔아주세요. 2시에 가서. 사모님 언제 오실 때니까 목욕탕 가서 5시까지 올게. 완전 또라이야. 그죠? 그럼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이게 좀 해요. 팔려 안 팔려?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이제 싸게 내야 돼. 금매로 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저도 아파요.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유동화가 안 된다는 거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개인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아세요? IMF의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극동건설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극동건설이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건설회사가 우리가 이 어음이라는 부도라는 자체는 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음에 발행일이 있으면 지급일이 있거든요. 그럼 지급일날 상환이 돼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되면 부도가 나버려요. 이해갔나? 그럼 이 건설회사가 지금 얘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현금화 시키자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증권화 시킵니까? 주식화 시키자는 거예요. 증권화 시키면 현금이 돌면서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아까 아껴놨던 게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예고편인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잠깐 넘겨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페이지로 가시면 어디가 있냐면 페이지 1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4 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이걸 보금자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가 2003년에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단기해야 된다, 장기해야 된다. 장기해요, 장기. 10년 이상 밀려줘요. 10년, 15년, 20년, 30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리, 저리.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갑니다. 상환 방식 아까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우리가 차입자가 있고 대출자가 있어요.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빌린 사람. 그래서 얘가 우리가 특히 이 보금 자료는 꼭 주택이어야 됩니다. 상가야 된다, 주택이 된다, 주택이어야 돼요. 그죠? 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갔죠? 그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2억이다. 그럼 대출자한테 돈을 땡기죠. 그럼 대출자가 있어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A은행은 이제 얘한테 땡겨요. 근데 왜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을 보시면 거기 1차 저당 시장에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채권이라는 게 있죠. 이 채권이라는 자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권. 이 채자가 요거 빚채고 이 권이 문서권이에요. 돈을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씁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자체는 왜 민법에서 대출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원리가 상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 은행은요 금고가 두 개가 있어요. 현금 근거와 채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줬죠. 그럼 현금이 줄어들어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채권은 늘어나지만 채권을 돈을 빌려준다는 건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보세요. 채권을 유동화 시킨다는 것은 그 자산을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A은행은 어떤 장사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얘한테 갑돌이가 1억을 주면 그냥입니까? 예금금리를 줍니까? 예금금리를 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해주죠. 담보대출을 해줘서 얘가 1억을 땡겨주게 되면 대출금리를 받아요. 아까 무슨 금리가 더 높다 그랬어요? 대출금리가 높거든요. 그럼 대출금리가 4%인데 2%라면 2% 먹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보통 장기인데 예금금리는 단기입니다. 기간이 짧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상환하라고 합니까? 그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거기에 대한 불일치 위험이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거든요. 그죠?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한국주택 있다가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출시합니다. 그냥입니까? 공사입니까? 그래서 이걸 사오라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금을 줍니까? 자금을 주고 얘가 이 채권을 사오는 거죠.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또 이 투자자한테 팔아서 또 현금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MBS라는 게 발현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자금이 넘어갑니까? 현금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는 거죠. 그죠? 현금 보유율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곧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현금이 많아집니까? 그냥 이제 유동화가 됐어요. 그럼 유동성이 작아지겠어요? 유동성이 커지겠어요? 커지면서 유동성 위험이 작아진다는 게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그냥이다 유동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얘도 가만히 있어요. 투자자한테 팔아서 저당이 A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겠죠. 그걸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풀이라고 해서 그때 발행하는 증권이 MBS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증권화 시켰습니까? 그럼 현금이 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하고 이제 좀 다음 시간 할 건데 넘겨보자. 제가 아까 아껴놨던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페이지 가시면 121페이지. 무슨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얘기해봐요. 주식이나 예금은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부동산은요. 어렵죠. 내가 여기 121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제발. 자, 3명 못 찾고 있어요. 자, 찾았어요? 거기 가시면은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첫째 읽어볼게요. 이 저자본에 대한 걸 해서 기억. 대출기관이 자금이 부족하죠.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금융기관은 지금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했죠. 자금을 조달했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 등으로 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금 만기는 5년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냥입니까? 좀 단기입니까? 근데 장기로 대출해 주니까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얘가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조금씩 갚아 나가니까 다른 사람 못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 다시 말해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 현금의 흐름이 불일치되죠.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는 늦어지기 때문에 예금 만기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 위험이 불확실한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대출 기간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사가 저당을 사오는 거죠. 그럼 따라서 MBS 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화 시킵니까? 그럼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 채권이 매각되고 버리죠. 그럼 자금이 조달돼서 유동성 위험이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1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4로 가시면 아까 1차와 2차 시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한번 다 까먹으니까 일단은 136페이지에 그 예습을 좀 하겠는데 136페이지 가시면 금융기관의 1차 대출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미리 보러 갈게요. 자, 1번 금융기관이 지금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이 저택 저당 대출 채권을 매각했어요. 그럼 현금이 많이 조달됐죠. 대략 해요. 그럼 우리가 얘가요. 이 재원이 많으면 유동할 필요가 없죠. 유동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재원이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요. 2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금이나 재화 나온 원천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 그럼 유동화가 되면 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2번이 나와요. 그럼 많은 재원이다, 한정된 재원이다. 더 적은, 더 많은이라는 가가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나요? 3번. 금융기관은 일시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장기 분할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무슨 위험이라고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채권을 유동화했죠? 그러면 유동성이 감소합니까? 유동성은 증가합니까? 증가요.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이 증가와 감소를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갈게. 뭐는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걸 바꿔냈다는 얘기죠. 제 말 믿으세요? 4번. 그러면 이 대출 채권을 이자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를 모두 매각하면 안전한 현금이 유입되죠. 그럼 대출 기간에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적으세요. 답이세요. 현금 보유 비율. 그럼 현금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럼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현금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 자, 지금 이 채권을 가져왔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차용증입니까? 차용증이에요.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차용증이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이걸 현금화 시키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잖아. 국가, 공사. 출시하는 거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사옵니까? 그 주택 채권이 유동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금이 흐르죠. 주의하실 게 그냥입니까? 투자자를 모읍니까? 그럼 이 저당이 얘 하나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 많은 재원이 들어오는 거죠. 얘는 한정된 재원밖에 없는데. 얘기 좀 해보지. 그러면 얘가 많은 재원이 있으면 지가 왜 유동화 시키겠어? 많은 재원이야? 한정된 재원이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가 이걸 유동화한 거예요. 그럼 많은 자금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따 보시겠지만 이 수요자한테만 빌려준 게 아니라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도 늘어납니까? 거래가 활성화돼서 이 MBS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저당을 증권화 시켰습니까? MBS라는 게 발행되니 현금화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돈이 일로 들어오죠. 그럼 BIS라는 현금 보유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건전성이 높아지겠고,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은 증가한다.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걸 제가 캐치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있어요? 증권화 시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모가지론이야, 모기론이야. 보금자리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생겨서 많은 자금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가고 건설한테 가니 그냥입니까? 거래가 활성화됩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BS를 만든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분을 증권화시켰어요? 채권을 증권화시켰어요? 그렇죠. 이 투자자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주식을 산 게 아니죠. 채권과 주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시